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먼저 저희 강의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교육행정 파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앞서 교육행정이 무엇인지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교육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협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결국 목적을 달성하는구나, 조직의 목적을. 근데 그 조직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 혹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협동의 과정들을 행정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토대로 교육 행정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바로 교육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든 어디든 설정하겠죠. 그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교육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은 추상적일 수 있죠. 이거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활동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거나 혹은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측에서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거고, 그리고 이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 물적 자원을 확보할 거고, 그리고 효율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러한 자원들을 통합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감독하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행정이라 한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떨어지는 거죠.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실제로 통합하고 집행하고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모든 활동들을 뭐라고 한다? 교육 행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 강조하고 싶지만 바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행정은 바로 효율성의 측면과 떨어뜨려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 그럼 도대체 이러한 교육 활동의 다양한 교육 제반 활동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한 거죠.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져놨어요. 통제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을 통제하면 과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돈을 많이 주면?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랑 일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질까? 아니면 조직이 어떤 풍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혹은 조직과 사회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즉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돈을 많이 주면 저희 효율성 높아질 수도 있어요. 맞죠? 혹은 돈보다는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일하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혹은 통제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러한 시간 안에서 이러한 행동으로 하게끔 막 했을 때 저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 대한 학문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 저랑 살펴볼게요. 어떻게 인간을 대했을 때 과연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냐. 가장 첫 번째로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은 주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192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하나의 조직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일단 조직을 마치 기계와 같이 보고 조직 구성원들은 기계 부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이론이 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진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전적 조직 이론은 인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정말 큰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사회가 급변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뭔가 빅데이터, IT 이런 강국으로 발달한다고 치면 그때는 실제적으로 뭔가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은 막 하게 되었는데 인간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었는지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시행했던 그냥 일상적인 노하우대로 막 그냥 사람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게 된 거였죠. 공장에서 뭔가 생산을 할 때 그냥 옛날에 해오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도 매우 저하된 상태였고,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바라보면서 이런 이론을 도입하고 이러한 체제를 도입하면 정말로 많은 적은 자원을 투입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된 게 바로 고전적 조직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데 진짜 핵심적인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들도 물론 가지고 있는 단점과 한계점들이 있겠죠. 하지만 인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큰 의의를 두고 있는 관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베버의 관료제론, 귤릭의 행정관리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먼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이것에 따른 교육 행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먼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들어가기 앞서서 테일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적 관리론의 가장 핵심 토대를 만든 사람은 테일러입니다. 테일러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경제는 비효율과의 전쟁을 통해서 발달한다고 봤어요. 비효율.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으로 봤죠. 우리 초기의 자본주의는 산림 파괴, 자원 낭비, 탄광 개발 남발 등으로 주로 자원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낭비하는 요소들이 워낙 많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데 처음으로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실수, 노사 갈등,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비능률을 어떻게 하면 능률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세기를 전후로 해서 산업혁명이 발생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들이 설립이 됐습니다. 막 공장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근로자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또 경영하는 경영 지식인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경영을 했냐면 딱 이 한마디로 제가 비효율을 정의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어떤 체제나 체계 없이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생산량을 늘리고는 싶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탐구했던 학문들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 관점에서 타일러가 어떤 논문을 발표하냐면 삽질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냐, 삽질도 과학적으로 해야 된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삽질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테일러는. 왜? 삽질은 주로 탄광에서 했으니까. 탄광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삽질을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 했던 게 뭘까요? 삽의 모양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삽이 세모났냐, 동그랗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것부터가 다 달랐다는 거죠. 그것부터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삽을 팠을 때 근로자들이 삽질을 했을 때 가장 능률적으로 삽을 팔 수 있는 삽 모양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연구를 했고 삽을 다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 삽 푸는 동작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과연 삽이 가장 잘 퍼지느냐, 비효율적인 동작들은 다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겠어요. 또 사람들을 통제했을 때 일일 작업량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구나. 그럼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더 임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작업량이 높아진 걸 봤다는 거죠. 즉 이렇게 삽의 모양부터 시작해서 삽 푸는 동작과 삽을 폈을 때 제공한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하니까 탄광의 어떤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교육 행정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인간은 이렇게 표준화된 작업과 그 작업을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만들어졌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보상에 의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기계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따지고 보면 뭐가 다르냐?
교사가 학생이랑 생산품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과학적 관리론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다? 교육도 능률이 높아지겠죠. 그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야 돼요. 과학적 관리론 자체에 초점을 두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과학적 관리론이 결국 교육 행정에 어떠한 발달을 가져왔는지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살펴보자면 과학적 관리론은 최소의 노동과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예정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합리적 관리에 접근 방법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삽질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삽 모양부터 삽 동작부터 다 연구하겠죠. 또 삽을 풀 수 있는 시간부터 작업량까지 다 연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최소의 노동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표준화된 작업 절차를 만드는 게 바로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런 과학적 관리론에 처음 집중을 하고 시스템을 갖췄던 사람이 테일러다. 테일러에 의해서 실제로 작업량이 높아졌으니까 이 과학적 관리론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테일러는 가장 핵심 포인트로 세 가지를 둡니다. 첫 번째는 표준 과업을 설정하고 성과급 원리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표준 과업은 뭐냐면 하루 우리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표준화된 하루 작업량을 정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업을 설정해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과업을 달성한 사람과 달성하지 못한 사람의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과 또 과업 달성 정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지급 제도를 마련한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를 했을 때 표준화된 작업량을 일단 만들고 그 과업에 도달하는 사람과 과업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차별 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과급 제공 원리를 만들게 되면 그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두 번째, 분업화의 원리를 실시하자는 거예요. 즉 경영자와 노동자를 나누자는 거예요. 학교를 경영하는 경영자와 그 경영자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해 나간 노동자를 나누게 되면 경영과 조직을 딱 이군화시켜서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의 어떤 목표의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분업화의 원리를 실시하자는 거예요. 경영자가 목표를 정하고 노동자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협동하는 규율을 정한다. 이렇게 분업화를 바탕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게 과학적 관리론이에요. 표준화된 과업 설정을 해서 성과급을 주는 거, 분업화를 도입한 거.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시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걸 처음 만든 사람들은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가 있겠습니까? 테일러가 해냈다는 거죠. 세 번째, 인간의 기계와 인간은 기계와 같다는 관점으로 보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과업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고 인간의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성과를 제한받는다고 보자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적 요인. 돈을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임금을 많이 줬을 때 과업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 성과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에어컨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에서 일했을 때 혹은 불빛이 잘 보이는 어두운 곳에서 일했을 때 밝은 곳에서 일했을 때 그 다음에 시설이 안 좋은 곳에서 일했을 때 좋은 곳에서 일했을 때 이렇게 어떤 생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간의 성과는 제한을 받는다고 본 거예요. 생리적 요인, 경제적 요인에서 인간의 과업 동기 및 성과 제한 요소를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되고 따라서 엄청 쉽죠. 경제적 요인과 생리적 요인만 잘 통제해주면 인간의 과업 동기는 유발되고 성과도 높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관리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과학적 관리론이 어떻게 교육 행정에 영향을 미쳤냐? 테일러가 만든 과학적 관리론을 보비트와 스폴딩이 교육 행정 분야에 적용을 시킵니다. 따라서 보비트는 학교 교육도 기업 체계와 마찬가지로 생산품과 생산의 표준화 작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달성해야 될 목표도 다 정하자는 거예요. 자, 국어과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고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될 수 있는 방안도 다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활용해야 될 시설들에 대한 지시 체계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달성해야 될 목표도 설정해 주고 왜? 이런 것들이 설정 안 되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자기 상식적으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능률적이라는 거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때 달성해야 될 목표도 정해주고 목표에 대한 어떤 방향도 정해주고
방법들도 정해주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다 정해주자는 거예요. 이거를 보비트인데 5가지 관점에서 제시를 합니다. 첫째, 가능한 모두 교육시설을 동시에 활용해야 된다. 뭐 과학실, 음악실, 뭐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육시설들을 다 가능한 동시에 활용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본 거예요. 두 번째, 교직원들의 작업 능률을 최대로 유지하면서 교직원의 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몰두하고 기타 업무는 행정가가 담당하여 교수와 학습에 몰두하도록 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을 하자. 그리고 행정적인 업무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가가 담당해서 분업화를 하자는 거예요. 아까 분업화 봤잖아요. 그거를 분업화 과정을 실시해서 교육 조직을 운영하며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교육 시설도 동시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학교 관리자들은 최선의 교수 방법을 검토하고 교사들은 최선의 교수 방법을 숙지하고 수업에 임한다. 그러니까 최선의 교수 방법도 관리자들이 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정해주면 비효율적이란 거예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정하고 교사한테 그거를 하도록 수업에 숙지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섯째, 학교장은 단위학교 목표와 계획을 분명하게 수립한다. 그 학교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명확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 5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학교의 교육적 목표 달성과 관련된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의문점 가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수업 방법이 다 똑같을 수 있고 교육 목표도 수시로 변하는 건데 그걸 딱딱 정할 수 있냐? 그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써라고 하는 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과학적 관리론에 따라서 보비트가 제시한 교육행정의 어떤 방법들 어떻게 적용시켰냐 이게 나올 수 있지만 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저는 이걸로 봅니다. 과학적 관리론이 교육행정에서 받을 수 있는 비판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크게 2가지로 딱 서술해야 되는 부분 양도 적당하고 이게 더 의의가 있는 거예요. 2가지 관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소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과연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동기화되고 생리적 요소에 의해서만 생산성이 결정될까? 아니다. 인간은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혹은 좀 더 좋지 않은 시설에서 일하더라도 자신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혹은 또한 인간은 자신과 친하고 친숙한 사람과 일을 했을 때 에어컨은 안 나오고 불은 어둡고 좁은 곳이라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인을 무시하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보수 체계에서 성과급의 원리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들 어떤 생리적 시설에만 관련성을 두게 되면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간과하게 되고 그에 따라 효율성은 저해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돈을 조금은 덜 받더 하더라도 제가 원하는 친구와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몰라요. 3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좋은 제가 원하는 친구랑 일하겠는데 300만 원 주는데 50만 원 준다? 그러면 또 좀 애매해지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사회심리적 요소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목적 및 방법에 위배된다. 왜? 교육은 인성 개발의 목적이에요. 무조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 조금은 인적 자원, 무적 자원들이 낭비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학생의 어떤 정의적 영역을 변화시켰다든지 지적 능력을 개발시켰다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또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냐. 즉 교육은 효율성과 직결되는 게 아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자원이 많이 소모되는 방법이라도 이게 교육적 효과가 크다면 우리가 또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교수 방법의 표준화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다양한 교사들의 관점이 있고 과목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과목 선생님들 말아 또 학생들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표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시켜 버린다면 오히려 목표와 내용이 규격화돼서 교육의 개성과 다양성이 상실될 거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과학적 관리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 행정을 전복시켰을 때 물론 장점도 있어요. 분업화를 통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최대한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지만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요소는 간과한 측면과 교육의 목적 및 방법에 위배된다는 측면에서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 이런 과학적 관리론의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한 것 중에서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요소를 간과했다. 이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